서울의 심장부 테헤랄로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아우라 그룹의 본사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제국이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탑은 구름을 꿰뚫고 솟아 있었고, 그 꼭대기에 위치한 회장실은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둔 채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곳의 주인 강진우 회장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자신이 이룩한 왕국을 무감각한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정교하게 조각된 대리석상처럼 그의 존재는 차갑고 압도적인 권위만을 발산했다. 오늘은 아우라 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수많은 이해관계와 욕망이 들끓는 전쟁터와도 같은 곳. 진우에게는 익숙한 일상이었지만 오늘따라 공기는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졌다. 회의실의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로 그룹의 중역들과 대주주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채웠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 그리고 은밀한 야심이 뒤섞여 있었다. 진우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의 발걸음 소리만이 대리석 바닥 위로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상석에 앉아 회의실 전체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의 시선은 마지막으로 한 남자에게 머물렀다. 그의 사촌 동생이자 그룹의 전무이사인 강민혁이었다. 강민혁은 진우와는 모든 면에서 대조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언제나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교활한 뱀의 지혜가 번뜩였다. 그는 진우의 가장 유능한 오른팔인 동시에 그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가장 위험한 적이었다. 민혁은 진우의 시선을 마주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곧 시작될 전쟁의 서막과도 같았다. 회의는 진우의 주도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지난 분기의 실적 보고와 신규 사업 계획 발표가 이어졌다.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그는 복잡한 데이터와 수치를 막힘없이 쏟아냈고, 그의 논리 정연한 설명에 주주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우라 그룹이 강진우라는 절대적인 리더 아래 얼마나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시간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던 그때 강민혁이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했다. 회장님의 뛰어난 경영 능력 덕분에 우리 아우라 그룹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민혁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운을 때 뗐다. 칭찬으로 시작하는 그의 발언에 몇몇 주주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진우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하지만 민혁의 목소리에 미세한 가시가 돋쳤다.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현재의 실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속 가능성과 미래에 있습니다. 우리 아우라 그룹의 미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후계 구도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후계 구도라는 단어는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지만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가장 민감한 문제였다. 진우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슬해 자식도 없었다. 그의 사생활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지만 그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소문은 그룹 내부에 암암리에 퍼져 있었다. 민혁은 주주들의 동요를 즐기듯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마치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물론 회장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시기엔 그 짐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아우라를 창립하신 선대 회장님의 피를 이은 직계 후손이 대를 이어 그룹을 이끌어주는 것만큼 안정적인 미래는 없겠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아우라 그룹의 정통성이자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교묘하게 포장된 비수였다. 선대 회장님의 피, 직계 후손이라는 단어 하나하나가 진우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진우에게 후계자가 없다는 사실, 즉
그가 불임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을 넘어 한 인간의 존재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잔인한 공격이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진우에게로 쏠렸다. 그의 반응 하나하나의 그룹의 미래가 달려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분노하거나 당황하거나 혹은 무너져 내릴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진우의 얼굴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민혁을 응시했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깊고 어두워서 오히려 민혁이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할 정도였다. 잠시 동안의 무거운 침묵 끝에 진우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전무, 예 회장님. 주주총회는 회사의 경영 성과를 논하는 자리이지 개인의 사생활이나 봉건시대의 왕위 계승 문제를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강 전무의 그 넘치는 관심은 회사의 실적을 올리는 데에 더 쏟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우라의 미래는 혈연이 아니라 실력과 성과로 증명될 것입니다. 이 점 명심하시길. 진우의 말은 짧았지만 그 어떤 폭언보다도 날카롭게 민혁의 심장을 꿰뚫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진우 쪽으로 넘어왔다. 주주들은 그의 냉철함과 카리스마에 다시 한번 압도당했다. 민혁은 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공격이 실패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의 공격은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우의 가장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진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를 정리하고 회의실을 나섰다. 하지만 그의 등 뒤로 쏟아지는 동정과 비웃음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을 그는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진우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다. 도시의 야경이 발 아래로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민혁의 말이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직계후손, 정통성, 몇 년 전 병원에서 최종 진단을 받았던 날이 떠올랐다. 의사는 무감정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기며 말했다. 선천적인 문제이며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미래가 아버지로서의 삶이 송두리째 거세당한 기분이었다. 그 이후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일에 쏟아부었다. 감정을 지우고 욕망을 억누르며 오직 아우라 그룹의 정점에 서는 것만을 목표로 살아왔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존재 이유이자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오늘 민혁은 그가 애써 덮어두었던 상처를 잔인하게 파헤쳤다. 그가 이룬 모든 것들이 후계자 없음이라는 단 하나의 사실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했다. 그는 손에 든 위스키 잔을 단숨에 비웠다. 독한 술이 목을 태우고 내려갔지만 마음속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밤새 잠을 설쳤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어떤 피로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잊은 사람이었다.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를 입고 그는 다시 차가운 갑옷을 입은 전사처럼 집을 나섰다. 아우라 그룹의 로비는 언제나처럼 분주하면서도 질서정연했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직원들은 빠른 걸음으로 각자의 위치로 향하고 있었다. 진우가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순간 로비 한쪽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다. 보안팀 직원 몇몇이 무언가를 둘러싸고 쩔쩔매고 있었다. 무슨 일이지? 진우의 질문에 그의 곁을 지키던 김 비서가 즉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움직였다. 잠시 후 김 비서는 창백해진 얼굴로 돌아왔다. 그녀는 평소의 냉철함을 완전히 잃고 몹시 당황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회장님, 저기 아이들. 진우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 시간에 이 장소의 아이들이라니. 경쟁사의 유치한 시위이거나
악질적인 장난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소란의 중심을 향해 걸어갔다.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길을 열었다. 그리고 진우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5명의 아이들이 서 있었다. 대략 6살에서 7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다른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로 닮아 있었다. 특히 그들의 깊고 검은 눈동자는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 보안 직원이 아이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얘들아,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그러자 가장 앞에 서 있던 가장 키가 커 보이는 남자아이가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아빠 만나러 왔어요. 아빠가 여기서 일하시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모아 또렷하게 외쳤다. 우리 아빠는 여기 회장님이에요. 강진우 회장님이요. 그 순간 로비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숨을 죽인 채 아이들과 로비 반대편에 서 있는 강진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진우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어제는 불임이라고 조롱받았다. 그런데 오늘 바로 다음 날, 아침 5명의 아이들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다. 이것은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인가.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그 순간, 아이들이 그를 발견했다. 아이들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그리고 잠시의 정적 끝에 아이들은 일제히 그의 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했다. 로비의 단단한 대리석 바닥 위로 아이들의 작은 발소리가 소란스럽게 울려 퍼졌다. 아빠 맞죠? 드디어 만났다 우리 아빠. 5명의 아이들은 진우의 다리에 매달려 저마다 한마디씩 외쳤다. 그 맑고 순수한 목소리들이 거대한 로비 전체에 메아리 쳤다. 아빠, 강진우. 감정 없는 얼음 심장을 가졌다고 불리던 남자. 자신의 제국을 완벽하게 통제하던 철혈의 군주.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예상해 본 적 없는 가장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그 한마디가 그의 견고했던 세상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었다. 그는 아무런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다리에 매달린 5명의 작은 생명체들을 그저 멍하니 내려다볼 뿐이었다. 강진우의 철옹성 같던 세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순간부터였다. 아우라 그룹의 심장부인 로비 그 차갑고 정제된 공간의 모든 질서는 아빠라는 5아이의 외침 한마디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스마트폰을 꺼내 들기 시작했고 그들의 렌즈는 이 비현실적인 장면을 담기 위해 은밀하게 번뜩였다. 그룹의 철저한 보안 규정조차 이 거대한 스캔들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진우는 얼어붙어 있었다. 그의 분석적인 두뇌는 눈앞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작동했지만 어떤 논리 회로도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했다. 어제 자신을 향해 쏟아졌던 조롱과 오늘 눈앞에 나타난 아이들. 이 극단적인 대비는 마치 누군가 잘 짜놓은 잔인한 연극의 한 장면 같았다. 강민혁,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을 보는 순간 그 의심은 힘을 잃었다. 아이들의 눈빛에는 어떤 악이나 계산도 없었다. 오직 아빠를 찾았다는 순수한 기쁨과 기대감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지독할 정도로 익숙한 그리운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른거렸다.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김 비서였다. 그녀는 사태의 심각성을 즉시 인지했다. 이 장면이 단 한 장이라도 외부로 유출되는 순간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강진우 회장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터였다. 보안팀, 지금 즉시 로비를 통제하고 모든 직원의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세요. 촬영 중인 직원은 즉시 신병을 확보하고 사유서를 받도록
김비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지시에 보안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인간 방패처럼 진우와 아이들 주위를 에워싸고 외부의 시선을 차단했다. 김비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더 큰 재앙을 막은 것이다. 그제야 진우는 마비 상태에서 깨어났다. 그는 김비서에게 눈짓을 보냈다. 내 집무실로. 짧은 시선 교환이었지만 김비서는 그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회장님, 전용 엘리베이터 쪽으로 길을 확보해. 진우는 자신의 다리에 매달린 아이들을 떼어내려다 순간 멈칫했다. 아이들의 작은 손에서 전해져오는 온기는 너무나도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몸을 숙여 가장 작은 아이를 안아들고 다른 아이들의 손을 잡았다. 그의 그런 행동에 아이들은 물론 김비서와 보안팀 직원들조차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수많은 직원의 경악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을 뒤로 한 채 진우와 5 아이들은 그의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육중한 문이 닫히고 외부 세계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자 엘리베이터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진우는 자신의 품에 안긴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불안한 듯 그의 옷깃을 꼭 쥐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다. 회장 집무실은 그의 성격만큼이나 차갑고 미니멀했다. 거대한 책상과 몇 개의 가구 외에는 어떤 장식도 찾아볼 수 없는 공간. 이곳에 발을 들인 5 아이들은 이 낯선 환경에 잠시 주눅이 든 듯 보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이들은 곧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집무실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아이들을 소파에 앉히고 그들과 마주 섰다. 그는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협상을 앞둔 사람처럼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너희들 누구냐? 누가 보냈지?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딱딱했다. 아이들은 그의 서늘한 말투에 잠시 움찔했지만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아까 로비에서도 가장 당찼던 남자아이였다. 제 이름은 하루예요. 동생들은 다솜 새벽바다 그리고 노을이고요. 아무도 우리를 보내지 않았어요. 우리가 직접 온 거예요. 하루라는 아이는 나이에 맞지 않는 침착함과 논리적인 말투를 구사했다. 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왜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거지?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나? 엄마가요. 다솜이라는 여자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라는 단어가 진우의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엄마가 누구지?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마치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듯 잠시 망설이던 아이들은 이내 입을 모아 말했다. 서연아 박사님이요.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과학자였어요. 서연아. 그 이름이 진우의 귓가에 박히는 순간 그의 세상이 멈췄다. 숨이 멎고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그의 기억 속 가장 깊은 곳, 애써 봉인해두었던 상처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서연아. 그의 첫사랑이자 유일한 사랑. 10년 전 경기도 연구소 화재 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그녀. 진우는 눈앞의 아이들과 죽은 연인의 이름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그의 표정이 급격하게 굳어지는 것을 본 막내 노을이가 겁을 먹은 듯 울음을 터뜨릴 기세로 그의 품에서 꼼지락거렸다. 그러자 노을이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은색 로켓 목걸이가 딸랑 소리를 내며 밖으로 드러났다. 진우의 시선이 그 목걸이에 고정되었다. 너무나도 익숙한 물건이었다.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바래긴 했지만 그가 직접 디자인해서 연에게 선물했던 목걸이가 틀림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목걸이를 열었다. 그 안에는 10년의 세월 속에 빛이 바랜 앳된 모습의 자신과 연하가 함께 웃고 있는 작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이것은 강민혁의 장난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과거, 그가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살아 돌아와 그의 현재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었다. 진우는 아이들을 옆에 있는 접견실로 안내했다. 김 비서에게 아이들이 먹을 만한 간식과 음료를 준비하게 한 뒤
그는 집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는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세차게 흔들리는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려 애썼다. 잠시 후 김 비서가 조용히 노크하고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김 비서, 진우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그는 평생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웠던 적이 없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돼. 내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회장님.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김 비서의 대답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진우는 그녀의 변함없는 충성심에 잠시 위안을 얻었다. 2가지 임무가 있다. 첫째, 국내 최고의 보안을 자랑하는 유전자 검사 연구소를 알아봐. 나와 저 아이들의 유전자 샘플을 채취해서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해. 어떤 기록도 남기지 말고 가장 빠르고 은밀하게 진행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둘째, 10년 전 경기도 지바이오 연구소 화재 사고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조사해. 당시 경찰 보고서, 소방서, 기록 목격자, 진술 부검 결과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전부 긁어모아. 그리고 지난 15년간 나의 모든 의료 기록을 확보해. 특히 청담 프라임 클리닉에서 받은 기록들 위주로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서연아의 죽음, 아이들의 갑작스러운 등장, 그리고 자신의 불임 진단. 이 모든 것들이 별개의 사건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김 비서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그의 명령을 받아들였다. 그녀가 막 집무실을 나가려던 순간 진우가 그녀를 불러 세웠다. 김 비서, 아이들이 저녁에 머물 곳이 필요해. 그의 말에 김 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고개를 숙였다. 제가 안전한 장소를 수배하겠습니다. 아니, 내 집으로 데려간다. 그날 저녁 진우는 5 아이들을 데리고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의 집은 집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거대한 쇼룸에 가까웠다. 최소한의 가구와 값비싼 예술품들만이 군데군데 놓여 있을 뿐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다. 그 적막하던 공간에 5명의 아이들이 들어서자 집은 순식간에 혼돈의 도가니로 변했다. 아이들은 넓은 집에 신이 나서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고 진우가 아끼는 이탈리아제 소파는 순식간에 아이들의 트램펄린이 되었다. 호기심 많은 다솜이는 스마트홈 시스템을 마구 만져대서 갑자기 조명이 꺼지고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진우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무력감에 휩싸였다. 수천 명의 직원을 지휘하는 그였지만 5명의 아이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아이들의 저녁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급 레스토랑에 음식을 주문했지만 아이들은 생전 처음 보는 음식에 입도 대지 않고 익숙한 피자와 치킨을 찾았다. 결국 그는 난생 처음으로 배달 앱을 켜야만 했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을 씻기고 재우는 것은 또 다른 전쟁이었다. 서로 먼저 씻겠다고 다투는 아이들 잠옷이 없다며 칭얼대는 아이 잠자리가 바뀌어 잠을 못 이루는 아이까지. 진우는 비서와 가사 도우미를 부를까 수십 번도 더 고민했지만 결국 그러지 않았다. 이것은 온전히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아이들이 거실의 거대한 소파와 러그 위에 널브러져 잠이 들었을 때 집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공허한 정적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섞인 어딘가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침묵이었다. 진우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씩 내려다보았다. 하루다솜, 새벽바다 노을, 모두 연하를 닮아 있었다. 특히 잠든 모습은 젊은 시절 연하의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했다. 그는 아이들을 보며 연하와의 짧았던 사랑을 떠올렸다. 그녀의 총명함, 그녀의 따뜻함, 그리고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 진우 씨,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그의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김 비서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샘플 확보 완료. 검사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화재 사건 파일.
예비 검토 결과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당시 화재 원인 조사가 너무 서둘러 종결되었습니다. 진우는 메시지를 읽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직감이 맞았다. 연아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그녀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봉인된 과거의 진실을 여는 유일한 열쇠였다. 그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와 함께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뜨거운 책임감이 용암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강민혁의 펜트하우스는 그의 야망만큼이나 화려하고 또 공허했다. 최고급 이탈리아 가구와 현대 미술 작품들로 채워진 공간이었지만 그곳에는 어떤 온기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통유리창 너머로 자신을 비추는 서울의 야경을 노려보며 손에 든 위스키 잔을 단숨에 비웠다. 수정처럼 맑은 잔이 그의 소나귀에서 위태롭게 떨렸다. 강진우, 그의 입에서 분노로 일그러진 이름이 튀어나왔다. 며칠 전 주주총회에서 그가 날린 회심의 일격은 완벽했다. 강진우의 가장 아픈 곳, 그의 불임이라는 약점을 건드려 그의 리더십에 균열을 내려는 계획. 그것은 성공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모든 것이 뒤집혔다.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지 모를 5명의 아이들. 그 아이들이 강진우를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민혁의 모든 계획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강진우가 불임이라는 것은 수년 전 그가 직접 매수한 의사를 통해 확인한 명백한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저 아이들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강진우가 이 모든 것을 속이고 뒤에서 비밀리에 아이들을 낳았단 말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강진우의 거대한 사기극이란 말인가? 어떤 쪽이든 용납할 수 없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한 그가 손에 든 잔을 벽난로 던져버렸다. 최고급 크리스털 잔이 산산조각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 소란 속에서 그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아우라 그룹의 이사이자 그의 충실한 개노릇을 하는 최 이사였다. 무서운 일이야. 민혁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최 이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무님 들으셨습니까? 회장님이 그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사내 게시판은 이미 난리가 났고 언론에서도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손 놓고 구경만 할 건가? 아닙니다. 다만 갑자기 후계자가 5이나 나타났으니 전무님의 입지가 위태로워질까 염려되어 최 이사의 비굴한 목소리에 민혁은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초의 이사.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도 모르나 강진우에게 아이들이 생겼다. 이건 그놈의 약점이 사라진 게 아니야. 오히려 더 큰 약점이 생긴 거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생각해봐. 얼음장 같던 강진우 회장에게 숨겨둔 아이들이 5이나 있다.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나? 대중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름다운 부성의 천만에. 이건 추악한 스캔들이야. 우리는 이 축복을 저주로 만들어야 해. 민혁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계획이 빠르게 그려졌다. 내가 아는 언론사 기자들 연락처를 전부 보내주지. 자네는 익명의 내부 관계자가 되어서 소스를 좀 흘려. 내용은 이래. 강진우 회장이 과거 문란한 사생활을 즐겼고 아이들의 존재를 알고도 오랫동안 외면해왔다. 그러다 최근 후계 구도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자 이제 와서 아이들을 자신의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파렴치한이라는 뉘앙스로 할 수 앵하느라 캠백한다. 아리아나. 수화기 너머의 최 이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민혁의 목소리에 담긴 살기를 느끼고는 황급히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무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다. 여론을 흔드는 것만으로는 강진우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의 발목을 잡을 더 확실한 족쇄가 필요했다.
그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하나의 서류 파일로 향했다. 베리디안 바이오테크 인수 제안서. 그것은 강진우가 그룹의 미래를 걸고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강진우, 내가 가장 아끼는 장난감부터 부숴주지. 다음 날 아침 폭풍이 몰아쳤다. 대한민국 모든 언론과 소셜미디어는 아우라그룹 황제의 비밀로 도배되었다. 단독 아우라그룹 강진우 회장 숨겨둔 5아이 정역 공개 재벌가, 승계구도 지각변동, 심층 취자에 베일에 쌓인 황태자들의 어머니는 누구 강 회장의 은밀한 사생활, 추적, 가십. 냉혈한 CEO의 두 얼굴. 그는 과연 좋은 아빠일까?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최 이사가 흘린 정보는 살이 붓고 부풀려져 강진우를 비정한 아버지이자 자신의 야망을 위해 자식마저 이용하는 비정한 인물로 매도하고 있었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악성 댓글로 들끓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가득했던 대중의 시선은 점차 의심과 비난으로 변해갔다. 아우라그룹 본사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고 회사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강진우의 절대적인 카리스마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폭풍의 눈 속에 있는 강진우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 비서가 보고하는 언론 동향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당혹감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여론 대응팀의 지시에 어떤 공식 입장도 내지 말고 모든 언론 접촉을 차단하라고. 지금은 짖는 개와 함께 진흙탕에서 뒹굴 때가 아니야.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아이들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아이들의 신상만이라도 보호해야. 김 비서의 말에 진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가 가장 걱정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었다. 이 더러운 싸움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방패막이가 되는 것. 어젯밤 낯선 환경에서도 서로를 챙기며 잠이 든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보안팀을 2배로 늘려 아이들이 내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해. 모든 온라인 기사와 댓글은 법무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최고 수위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라고 지시해.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것은 더 이상 경영권 분쟁이 아니었다. 그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러나 강민혁의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언론을 이용한 여론전이 한창일 때 그는 물밑에서 더 치명적인 비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강진우의 역점 사업인 베리디안 바이오테크 인수권을 방해하는 것이었다. 베리디안은 혁신적인 유전자 편집 기술을 보유한 유럽의 유망 바이오 기업으로 아우라 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중요한 열쇠였다. 인수 협상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어 있었고 강진우는 이 프로젝트에 그룹의 사활을 걸고 있었다. 진우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베리디안 인수의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한 자리였다. 그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려던 순간 최 이사가 손을 들고 발언했다. 회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베리디안의 핵심 기술인 크리스페어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내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임상시험 데이터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여왔다. 최 이사는 마치 사실은 양조작된 데이터와 보고서를 이사들 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강민혁이 경쟁사를 통해 흘려받은 거짓 정보였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최 이사 그 정보의 출처는 확실한 겁니까? 진우의 프로젝트를 지지하던 한 이사가 반박했지만 강민혁이 나서서 최 이사를 거들었다. 진정들 하십시오. 최 이사님도 회사를 걱정하는 마음에 그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이 인수건이 우리 그룹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조 원이 걸린 계약을 밀어붙이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특히 회장님께서
요즘 개인적인 일로 많이 심란하실 텐데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지 염려스럽습니다. 혹시라도 판단력이 흐려지신 건 아닌지. 우리 아우라 그룹을 위해 이 인수건은 잠시 보류하고 모든 것이 안정된 후에 재검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교활한 공격이었다. 그는 진우의 사적인 스캔들과 공적인 업무 능력을 교묘하게 결부시켰다. 아이들 문제로 인해 진우의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인상을 심어주어 그의 리더십 자체를 불신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이사회는 순식간에 강민혁의 페이스에 말려들었다.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진우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진우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날 밤 진우는 녹초가 되어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언론과의 전쟁 이사회에서의 패배. 하루 종일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내느라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간 기분이었다. 그는 불 꺼진 거실 소파에 몸을 묻었다. 테이블 위에는 베리디안 인수 관련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복잡한 숫자와 계약 조항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조용하고 관찰력 있는 아이 바다였다. 아이는 잠이 오지 않는지 쭈뼛거리며 그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작은 손으로 찬물 한 잔을 건넸다. 아무 말 없는 순수한 위로였다. 진우는 묵묵히 물을 받아 마셨다. 바다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가 보고 있던 태블릿 PC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화면에는 베리디안의 재무제표와 관련된 복잡한 그래프가 떠 있었다. 아저씨, 여기 이 숫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아이가 화면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런데 이쪽 파란색 숫자들이 자꾸 도망가요. 저쪽 빨간색 숫자들한테 지지 않으려면 도망가는 길을 막고 다른 길을 만들어줘야 해요. 아이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안개처럼 흐릿했던 진우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내리쳤다. 아이가 가리킨 부분은 베리디안의 부채 비율과 관련된 데이터였다. 강민혁 측이 문제 삼았던 부분이기도 했다. 진우는 지금까지 그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에만 급급했다. 하지만 아이의 말처럼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 즉 역공의 길을 만들어야 했다. 그 순간 진우는 깨달았다. 이 아이들은 자신의 약점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그의 존재 이유이자 힘의 원천이었다. 강민혁이 자신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회사의 경영권이 아니었다. 바로 이 아이들과 함께할 미래, 그가 처음으로 갖게 된 가족이라는 이름의 세상이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피로에 잠겨있던 그의 몸에 새로운 에너지가 솟구쳤다. 그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스마트폰을 들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신이 많은 신복이자 전직 특수요원 출신인 보안팀 조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 팀장, 수화기 너머로 긴장감이 감도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회장님, 분부만 내리십시오. 지금부터 강민혁 전무의 모든 것을 파헤쳐 지난 10년간의 모든 행적 자금 흐름 통화 기록 만난 사람들, 사소한 먼지 하나까지 전부. 그가 숨 쉬는 것 외에 모든 것을 알아내. 진우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와 함께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에 섰다. 발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를 향해 도열한 군대처럼 보였다. 그는 더 이상 고독한 왕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가 되었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전쟁터로 나서는 수호자가 되었다.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강민혁이 일으킨 언론의 광풍이 며칠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지만 강진우의 펜트하우스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는 외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아이들과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변화에만 집중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그날 오후 김 비서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그의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굳게 봉인된 봉투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 위에는
대외비라는 붉은색 도장과 함께 그가 의뢰했던 유전자 연구소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진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수조 원짜리 계약서에 사인할 때도 떨어본 적 없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 얇은 종이 한 장에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담겨 있었다. 어쩌면 이것은 판도라의 상자일지도 모른다. 열지 말아야 할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는 아이들의 눈을 보았다. 그 순수한 눈망울 속에서 그는 자신의 책임을 보았다. 그는 결심한 듯 페이퍼 나이프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복잡한 유전자 배열, 데이터와 전문 용어로 가득한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다른 내용은 모두 건너뛰고 오직 마지막 한 줄에만 시선을 고정했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 결과는 명백했다. 과학의 진실이 그의 눈앞에 있었다. 그는 아버지였다. 5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 안도감보다는 더 큰 혼란이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그렇다면 몇 년 전 청담 프라임 클리닉의 의사가 내렸던 선천적 불임 진단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둘 중 하나는 명백한 거짓이었다. 그리고 그의 심장은 이미 어느 쪽이 거짓인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인터폰으로 김 비서를 호출했다. 청담 프라임 클리닉 의료기록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장님. 단순한 개인 의료 기록이라고 보기에는 보안 등급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마치 군사 기밀처럼 다중 방화벽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 진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의 불임은 진단이 아니라 조작이었을 가능성이 커졌다. 강민혁, 그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단순히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서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이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더 거대한 음모가 숨어있음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강진우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궤도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는 회사의 긴급한 사안들을 재택으로 처리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보냈다. 아버지라는 역할은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낯선 프로젝트였다. 차가운 미니멀리즘의 상징이었던 그의 펜트하우스는 아이들의 알록달록한 장난감과 그림 도구들로 점령당했다. 최고급 셰프가 만든 정찬 요리는 아이들의 외면을 받았고 진우는 난생 처음으로 토스터기 앞에 서서 서툰 솜씨로 식빵을 구워야 했다. 처음 몇 장은 새까맣게 태워버렸지만 아이들이 자신이 구운 토스트에 딸기잼을 발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가슴 한편이 뻐근해지는 생경한 감정을 느꼈다. 거실 벽에 걸려있던 수십억 원짜리 추상화에는 예술가 다소미의 크레용 낙서가 더해졌다. 처음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었다. 하지만 자신의 작품을 자랑스럽게 가리키며 해맑게 웃는 다소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분노는 눈 녹듯 사라졌다. 그는 처음으로 가치라는 것이 돈으로만 매겨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가장 큰 변화는 밤에 찾아왔다. 잠자리에 들 시간 아이들은 그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졸랐다.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만 읽던 그에게 동화책은 외계의 언어와도 같았다. 그는 뻣뻣하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그의 어색한 낭독에 키득거렸다. 그러자 그는 오기가 생겼다. 늑대 목소리, 아기 돼지 목소리를 흉내내며 점차 이야기에 감정을 싣기 시작했다. 그의 영희에 아이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감정의 빙벽에 따스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는 아이들 각자의 개성과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 하루는 타고난 리더였다. 언제나 동생들을 먼저 챙겼고 진우에게 무언가를 건의할 때는 어른처럼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둘째 다소미는 섬세한 예술가였다.
주변 사물을 남다른 시선으로 관찰했고 스케치북에 복잡한 기하학적 패턴이나 정교한 구조물들을 그려내곤 했다. 셋째 새벽이는 조용한 천재였다. 그는 항상 구석에서 태블릿 PC나 두꺼운 책에 코를 박고 있었는데 정보를 흡수하는 속도가 가히 경이로울 정도였다. 넷째 바다는 논리적인 전략가였다. 그는 모든 사물과 현상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려 했고 블록을 쌓을 때도 무작위가 아닌 마치 어떤 설계도처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쌓아 올렸다. 그리고 막내 노을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공감 능력자였다. 진우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쳐 보일 때면 노을이는 조용히 다가와 그의 무릎에 앉아 작은 손으로 그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곤 했다. 아이들과의 생활은 그의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황제가 아니었다. 그는 서툴지만 진심을 다하는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의 메마른 심장을 조용히 적시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날도 새벽에는 구석에서 태블릿 PC에 몰두하고 있었다. 무심코 화면을 들여다본 진우는 깜짝 놀랐다. 아이가 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우라 그룹의 R&D 팀조차 해독의 애를 먹는 고차원 데이터 암호화 모델이었다. 그런데 새벽에는 마치 숨쉬듯 자연스럽게 복잡한 알고리즘을 풀어내고 있었다. 그때부터 진우는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다소미의 스케치북에 그려진 그림들이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복잡한 분자 구조식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바다가 쌓아 올린 블록들은 특정 유전자 염기 서열의 패턴과 일치했다. 그리고 가장 기이한 것은 아이들이 무언가에 깊이 집중할 때면 모두 똑같은 멜로디를 흥얼거린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요가 아니었다. 복잡하고 미묘한 화성으로 이루어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신비로운 멜로디였다. 진우는 직감적으로 그 멜로디를 녹음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것들, 새벽이가 푼 암호 모델, 다소미의 그림, 바다의 블록 패턴, 그리고 아이들이 흥얼거린 멜로디를 들고 김 비서와 그룹 내 최고 보안 전문가를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불렀다. 이것들을 분석해 주십시오. 아이들의 모든 행동 패턴 속에 무언가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보안 전문가는 반신반의하며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의 고된 작업 끝에 그는 마침내 경악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회장님, 이 멜로디는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음의 높낮이와 길이 화성을 데이터 알고리즘으로 변환시키니 이것은 일종의 음향, 암호키, 에이쿠스틱 키입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아이들이 부른 노래는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형태의 암호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 암호키가 가리키는 곳은 단 하나 10년 전 폐쇄된 아우라 그룹의 구형 서버 아카이브였다. 그곳에는 서연아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지금은 존재조차 잊힌 서버가 잠들어 있었다. 진우는 즉시 팀을 이끌고 서버실로 향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서버들 사이에서 그들은 마침내 서연아의 흔적을 찾아냈다. 전문가가 멜로디 알고리즘을 입력하자 모니터 화면에 수많은 경고창이 뜨며 강력한 방화벽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멜로디 키는 마치 맞는 결쇠처럼 모든 보안 장벽을 하나씩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방화벽이 해제되는 순간 화면 중앙에 숨겨져 있던 파티션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파일이 존재했다. 파일의 이름은 마치 과거에서 온 유령처럼 모니터 화면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의 최종 보고서 1여 제이에게 제이와 바로 강진우 자신이었다. 서연아는 죽지 않았다. 그녀는 데이터의 형태로 살아남아 자신의 아이들을 통해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었다. 이 파일 안에 아이들의 탄생과 능력에 대한 비밀, 그리고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날의 화재 사건에 대한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터였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했다. 과거의 문이 마침내 열리는 순간이었다. 차가운 서버실의 공기 속에서 강진우는 모니터 화면에 깜빡이는 파일 이름을 응시했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스 매제 최종 보고서 JW에게.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온 서연아의 목소리였고 그녀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고동쳤다. 옆에선 김 비서와 보안 전문가도 숨을 죽인 채 그의 손가락 끝만 바라보고 있었다. 진우는 마침내 마우스를 클릭했다. 파일이 열리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서연아의 얼굴이었다. 영상 속의 그녀는 10년 전 그가 기억하던 모습 그대로였지만 얼굴에는 짙은 피로와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배경은 그녀의 개인 연구실이었다. 그녀는 마치 진우가 바로 앞에 앉아있기라도 한 듯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진우 씨, 만약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거나 혹은 돌아올 수 없는 곳에 있을 거예요. 미안해요. 모든 걸 말하지 못해서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순간 진우의 세상이 다시 멈췄다. 그리움과 슬픔이 심장을 핥히는 것 같았다. 당신은 아마 아이들에 대해 그리고 내 연구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겠죠. 프로젝트 프로메테스,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단순한 유전자 치료 기술이 아니에요. 그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기술 인류의 진화를 앞당길 수 있는 위험한 불꽃이었어요. 영상 속 연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프로젝트의 진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인류를 위협하는 각종 난치병과 유전병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지만 연구가 진행될수록 그 기술의 파괴적인 잠재력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가 잘못된 자의 손에 들어갈 경우 끔찍한 무기로 변질될 수 있음을 두려워했다. 나는 내 연구를 지킬 방법이 필요했어요.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그래서 아이들을 만들었어요. 당신과 나의 아이들이에요, 진우 씨. 몇 년 전 당신이 건강검진을 위해 내게 주었던 혈액 샘플. 그걸 이용했어요. 말없이 당신의 유전자를 사용한 거 용서해줘요. 하지만 당신이어야만 했어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믿고 존경하는 단 한 사람이었으니까. 아이들은 프로메테스 기술의 완성이자 그녀의 연구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였다. 아이들은 인위적으로 향상된 지능과 신체 능력을 지니고 태어났다. 그리고 그들의 뇌리 깊은 곳에는 그녀의 연구 데이터 전부가 유전 정보의 형태로 각인되어 있었다. 아이들 자체가 바로 살아있는 연구 데이터베이스인 셈이었다. 내 연구를 노리는 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외부의 녹스 제약이라는 거대 기업과 그리고 아우라 그룹 내부의 누군가가 손을 잡았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나를 압박하며 연구 데이터를 요구했어요. 그 중심에는 당신의 사촌 강민혁 전무가 있어요. 강민혁. 그 이름이 연아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진우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조심해야 해요, 진우 씨. 그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위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 순순히 데이터를 넘기지 않으면 그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줘요. 영상이 거기서 끝났다. 진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슬픈 분노 그리고 연아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해일처럼 밀려와 그를 집어삼켰다. 보고서는 영상뿐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연아의 연구 일지 데이터 파일, 그리고 연구소에 숨겨진 보안 카메라 영상까지 그녀가 수집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연구 일지에는 강민혁이 몇 차례나 연구소를 방문하여 프로젝트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했던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는 기술의 윤리적 문제보다는 오직 그것이 가져다줄 돈과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자금 흐름 추적 데이터. 강민혁이 소유한 유령 회사에서 지바이오 연구소의 보안팀장에게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기록이 명백하게 남아 있었다. 내부의 배신자가 누구였는지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그날의 음성 파일이었다. 연아가 자신의 사무실에 몰래 숨겨둔 녹음 장치에 기록된 것이었다. 서연아 박사, 마지막으로 묻겠소. 프로메테스 데이터 넘기시겠소? 아니면? 강민혁의 차가운 목소리였다. 강 전무님이야말로 마지막 경고입니다. 녹스 제약과 뒷거래를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모든 걸 세상에 폭로하겠어요. 연아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단호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어진 민혁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잔인했다. 서연아 박사, 똑똑한 줄 알았는데 어리석군. 이 기술은 당신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커. 순순히 넘겼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어쩔 수 없지. 사고는 언제나 일어나는 법이니까.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지지직하는 소음과 함께 연아의 짧은 비명, 그리고 멀리서 무언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녹음은 끊겼다. 진우는 이를 악물었다. 이새로 분노에 찬 신음이 새어나왔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교사였다. 강민혁은 단순히 연구를 훔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연아를 죽음으로 내몬 살인자였다. 그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를 지배한 것은 슬픔이 아닌 살해에 가까운 순도 높은 분노였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연아의 비상 계획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미 강민혁의 공격을 예견하고 있었다. 그녀는 화재가 나기 몇 주 전 갓 태어난 아이들을 자신의 은사가 운영하는 비밀 위탁시설로 빼돌렸다. 그리고 시설의 책임자에게 자신이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지 못하거나 그녀가 설정해둔 비밀 신탁펀드의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아이들을 강진우에게 보내라는 지시를 남겨두었다. 최근 강민혁이 벌인 기업 사보타주가 아우라 그룹의 재정에 미미한 영향을 끼쳤고 그 여파가 연아가 만들어둔 신탁펀드에까지 닿았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이들이 아빠를 찾아오게 된 계기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서 안에는 또 다른 암호화된 파일이 하나 더 있었다. 암호는 오직 진우만이 알 수 있는 질문이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 함께 이름 지어주었던 별의 이름은 가시오페야 에체미드가.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암호를 입력했다. 파일이 열리자 그 안에는 그의 불임 진단에 대한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청담 프라임 클리닉의 의사가 강민혁의 유령 회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진단서를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 즉 계좌 이체 내역과 두 사람이 비밀리에 만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강민혁의 거대한 음모. 그는 프로메테스 기술을 손에 넣기 위해 연아를 제거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룹의 유일한 경쟁자였던 진우를 후계 구도에서 영원히 밀어내기 위해 그에게 불임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렸다. 그는 한 번의 계획으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 했던 것이다. 그는 결코 알지 못했다. 연아가 이미 그보다 한 수 앞서 세상에 가장 강력한 후계자들을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남은 것은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뿐이었다. 그는 어두운 모니터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상처 입은 CEO도 서툰 초보 아빠도 없었다. 오직 복수를 맹세한 심판자만이 서 있었다. 그는 김비서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충격과 분노로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김비서, 예 회장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강민혁 전무를 포함해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하라고 해. 그룹에 존망이 걸린 중대 사안이라고 전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 팀장에게 사냥을 시작하라고 전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버실의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냉기를 품고 있었다.
10년간의 거짓과 위선으로 쌓아 올린 강민혁의 성. 이제 그것을 무너뜨릴 시간이 왔다. 진우는 자신의 손에 들린 진실이라는 이름의 망치를 들고 전쟁의 마지막 무대를 향해 걸어 나갔다. 강진우가 쳐놓은 그물은 조용히 강민혁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강민혁은 최근 며칠 동안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가 터뜨린 언론 플레이는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강진우의 침묵이 일부 대중에게는 억울한 자의 묵직한 카리스마로 비치기 시작했다. 그가 필사적으로 방해했던 베리디안 인수건은 강진우가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상상도 못할 새로운 전략으로 반격해오면서 좌초될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조류가 바뀌고 있었다. 강민혁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마치 거대한 맹수가 자신을 사냥하기 위해 어둠 속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섬뜩한 기분. 그의 불안감은 그의 충견최 이색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확신이 되었다.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의 보안팀이, 조 팀장이 우리 쪽 사람들을 뒷조사하고 있습니다. 자금 흐름, 과거 행적까지 전부 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 이사의 겁에 질린 목소리를 들으며 강민혁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가설이 스쳐 지나갔다. 아이들, 모든 것은 그 아이들이 나타나면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서연아, 그 지독하고 똑똑했던 여자. 설마 그녀가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그 아이들에게 숨겨놓은 것은 아닐까? 살아있는 데이터베이스로 말도 안 되는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였지만 그것만이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아이들은 단순한 후계자가 아니었다. 아이들 자체가 바로 프로메테우스이자 그가 그토록 손에 넣고 싶었던 권력의 원천이었던 것이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더 이상 우아한 방법으로 싸울 시간이 없었다. 그는 절박함에 사로잡혔다. 아이들을 손에 넣어야만 했다. 아이들만 있다면 이 불리한 전세를 단번에 뒤집고 아우라 그룹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다. 그는 곧장 어둠의 세계에 있는 해결색에 연락을 취했다. 그의 목소리는 욕망과 조급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오늘 밤 강진우의 펜트하우스에서 아이 5을 데려와. 흔적도 없이 조용하게. 하지만 강민혁은 알지 못했다. 그가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이미 강진우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같은 시각 강진우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조 팀장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강민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액의 현금을 인출했고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이루어진 용병팀과 접촉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오늘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군. 진우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단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방어를 할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적을 자신의 안방 깊숙이 끌어들여 그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생각이었다. 그는 강민혁의 마지막 발악을 그의 죄를 입증할 가장 확실한 증거로 만들 계획이었다. 작전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진우는 자신의 아이들을 조 팀장의 가장 신뢰하는 요원들과 함께 안전가옥으로 피신시켰다. 아이들의 침실에는 진짜처럼 보이는 인형들을 눕혀 위장했다. 펜트하우스 전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최첨단 감지 센서와 카메라로 뒤덮였고 어둠 속 곳곳에 조 팀장의 정예 요원들이 늑대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채 숨어 있었다. 완벽한 덫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진우는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내일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강민혁 전무를 포함 전원 참석이야. 모든 것은 그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강민혁의 납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는 바로 그 시각 그는 이사회의 심판대 위에서 그의 모든 죄를 만천에 공개할 터였다.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3명의 그림자가 펜트하우스의 외벽을 타고 기어올랐다. 그들은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 일부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소리 없이 내부로 잠입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전문적이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아이들의 침실로 향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순조로웠다. 하지만 그들이 마침내 침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상황은 급변했다. 그 꼼짝마. 침대 위에는 아이들 대신 그들을 겨누는 수십 개의 붉은 레이저 포인터가 있었다. 동시에 펜트하우스의 모든 조명이 대낮처럼 밝아지고 사방에서 중무장한 보안 요원들이 나타나 그들을 포위했다. 저항할 틈도 없이 침입자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조 팀장은 제압당한 용병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다. 너희가 사냥하러 온 게 아니라 사냥당한 거다.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강진우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사냥 완료. 다음날 아침 아우라 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에는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민혁은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직 용병팀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아 불안했지만 그는 곧 아이들이 자신의 손에 들어올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가 강진우의 마지막 발악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진우가 들어섰다. 그의 모습은 패배 직전의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장악한 승리자의 여유와 위엄이 느껴졌다. 그는 상석으로 걸어가 회의실에 모인 모든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오늘 이 자리는 진우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아우라 그룹의 몸 안에 자라난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강민혁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진우의 심판은 냉정하고 체계적이었다. 그는 먼저 베리디안 인수건에 대한 사보타주 행위부터 파헤쳤다. 기밀 정보 유출 경로 조작된 데이터의 출처를 하나씩 역추적하며 모든 증거가 최 이사와 강민혁을 가리키고 있음을 명백히 밝혔다. 스크린에 자신의 계좌로 거액이 입금된 내역이 뜨자 최 이사는 사색이 되어 무너져 내렸다. 강민혁이 반박하려 입을 여는 순간 진우는 그의 말을 잘랐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한층 더 차가워졌다. 그는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시켰다. 10년 전 서연아의 연구실에서 녹음된 파일이었다. 서연아 박사, 똑똑한 줄 알았는데 어리석군. 사고는 언제나 일어나는 법이니까. 강민혁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민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조작이야. 저건 거짓말이야. 저놈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의 광기 어린 외침에도 진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 증거를 스크린에 띄웠다. 연구소 보안팀장과 청담 프라임 클리닉 의사에게 흘러들어간 거액의 뇌물 내역. 서연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자신의 사촌에게 불임이라는 거짓 낙인을 찍었던 그의 모든 범죄가 빼도 박도 못할 증거와 함께 하나씩 까발려졌다. 그리고 마지막 일격, 진우는 스크린에 실시간 영상을 연결했다. 화면에는 아우라 그룹의 보안실에 결박된 채 앉아있는 3명의 용병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어젯밤 그의 펜트하우스를 침입했던 바로 그들이었다. 그리고 바로 어젯밤 강민혁 전무는 제 아이들을 납치하려 했습니다. 서연아 박사가 남긴 위대한 유산 프로메테스 기술을 손에 넣기 위해서 말이죠. 그 순간 강민혁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며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바로 그때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렸다. 굳은 표정의 수사관들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강민혁에게로 곧장 걸어갔다. 강민혁 씨, 살인교사, 납치미수, 업무상 배임 및 증거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수사관이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는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10년간의 악행에 대한 심판 정의가
마침내 도착한 순간이었다. 강진호는 그 모든 광경을 차갑고 공허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이 났다. 이제 남은 것은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의 새로운 가족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것뿐이었다. 강민혁의 왕국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다. 그가 체포되던 이사회의 충격적인 광경은 아우라그룹 왕자의 난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었다. 10년에 걸친 추악한 음모 살인교사 납치미수, 그리고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조작한 파렴치한 범죄까지. 강민혁과 그의 공범들이 저지른 죄악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강진우가 제시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압도적이어서 그들에게는 어떤 변명의 여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최 이사를 비롯한 내부 공모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강민혁의 모든 범죄 사실을 앞다투어 증언했다. 결국 법의 심판대 위에서 강민혁은 자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탐욕과 야망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시키는 덫이 되었다.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이제 강진우에게로 향했다. 그는 하루아침에 비정한 CEO에서 거대한 음모에 맞서 자신의 회사와 가족을 지켜낸 비운의 영웅이 되었다. 그의 주가는 연일 치솟았고 아우라 그룹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해졌다. 강진우는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를 묵묵히 정리했다. 그는 강민혁의 잔재 세력을 무자비할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려냈다. 무능하고 부패한 임원들은 해고되었고 그 자리에는 실력과 비전을 갖춘 젊은 인재들이 등용되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아우라 그룹은 이전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강력한 조직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그의 목표는 더 이상 그룹의 정점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이제 단 하나의 이유, 그의 아이들과 그 아이들이 살아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책임감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몇 주 후 진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동해의 한적한 바닷가를 찾았다. 그곳은 10여 년 전 서연아와 함께 미래를 약속했던 추억의 장소였다. 부드러운 모래사장 위를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진우는 조심스럽게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끔찍한 진실 대신 아름다운 기억들을 들려주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궁금해하던 과학자로서의 엄마,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던 인간으로서의 엄마, 그리고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했던 엄마의 모습을. 그는 품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활짝 웃고 있는 서연아의 사진이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엄마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첫째 하루가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는 우리가 아빠를 잘 만날 거라고 믿었어요. 진우는 하루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래, 믿었어. 너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강한 사람이었으니까. 엄마는 아빠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찾아내고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거야. 그리고 아빠는 너희 엄마 덕분에, 그리고 너희들 덕분에 이제야 진짜 강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어. 그것은 과거에 대한 그의 진심 어린 반성이자 미래를 향한 굳은 맹세였다. 그는 더 이상 상처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을 터였다. 그는 이제 5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서연아의 사랑을 완성해야 할 사람으로서 굳건히 서야 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아우라 그룹은 완벽한 안정을 되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강진호는 세상 앞에 다시 섰다. 그가 선 곳은 신제품 발표회장이나 기업 설명회장이 아니었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 선 그는 서연아 미래 과학재단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의 연설은 과거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차갑고 논리적인 언어 대신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온기와 진정성이 가득했다. 오늘 저는 한 기업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과학자를 기억하는 동료이자 5아이의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자 동료였던 고 서연아 박사는 과학기술이 인류를 위한 따뜻한 등불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유지를 이어 서연아 재단을 통해 그녀의 숭고한 꿈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자의 대부분과 아우라 그룹의 수익 일부를 재단에 영구적으로 출연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오직 난치병 치료와 인류 복지 증진을 위해서만 연구를 이어나가는 프로젝트 레거시를 발표했다. 한때 탐욕의 무기가 될 뻔했던 기술을 그는 희망의 씨앗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다. 객석 맨 앞줄에는 5아이들이 나란히 앉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빠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바로 재단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빛나는 미래였다. 그리고 다시 1년의 세월이 흘렀다. 차가운 미니멀리즘의 상징이었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푸른 잔디마당이 있는 햇살 가득한 집이 있었다. 어느 화창한 아침 집안은 활기찬 소음으로 가득했다. 주방에서는 강진우가 능숙한 솜씨로 팬케이크를 굽고 있었다. 완벽한 수트 대신 편안한 스웨터를 입은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새벽아 식탁에서 양자역학 책 좀 그만 보고 밥 먹어라. 다소마 벽지에 또 그림 그리면 안 돼. 바다 아침부터 등교 최적화 동선 짜는 건 좋은데 일단 양치부터 하자. 그의 잔소리마저도 정겨운 음악처럼 들렸다. 아이들은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며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때 막내 노을이가 달려와 그의 다리를 꼭 껴안았다. 아바 사랑해요. 진우는 몸을 숙여 노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심장이 따뜻한 행복감으로 가득 찼다. 출근 시간이 되자 이제 재단의 이사장이 된 김비서가 그를 데리러 왔다. 그녀는 현관문 앞에서 펼쳐지는 소란스럽고 행복한 광경을 보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정말 많이 변하셨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법이니까 덕분에. 진우가 막 집을 나서려던 순간 아이들이 모두 현관으로 달려나와 그를 둘러쌌다. 아빠 다녀오세요. 그는 무릎을 꿇고 5아이들을 한 번에 품에 안았다. 아이들의 밝고 건강한 얼굴, 따뜻한 온기, 그리고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 그 순간 진우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한때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불임이라는 저주는 사실 그의 인생 최고의 축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열쇠였다. 그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그의 진짜 가족이 그를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차가운 심장을 가졌던 고독한 황제는 이제 없었다. 그의 자리에는 서툴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명의 아버지 세상,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남자가 서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그의 인생에, 그리고 그의 새로운 가족에게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